챕터 14. 베트남에서 본 또 다른 한국. 에피소드 1. 호치민의 땀냄새 나는 거리. 호치민의 거리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하지만 햇살보다 먼저 피부에 닿는 것은 공기였다. 묵직하게 눌러오는 더위와 그리고 수많은 오토바이가 뿜어내는 매캐한 매연. 대호는 공항에서 내린 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문을 조금 열었다가 곧 닫아버렸다. 땀이 금세 이마에 맺히고 공기 속의 습기가 옷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거칠고 낯선 공기 속에서 그는 묘한 활기를 느꼈다. 이곳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공사판 같군. 대호가 혼잣말하듯 내뱉자 옆자리의 현지 가이드가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호치민은 늘 공사 중입니다. 빌딩이 올라가고 또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아시아의 두 번째 용이라고도 부르죠. 거리의 풍경은 서울의 1980년대, 90년대를 연상시켰다. 허름한 상점과 화려한 간판이 뒤엉켜 있고 어깨를 스치는 인파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의 기운이 느껴졌다. 대호는 그 기운이 낯설지 않았다. 한국이 압축 성장을 이루던 시절 자신이 공장 한복판에서 기계를 만지며 느꼈던 그것과 닮아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쉬려 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와 시장의 활기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결국 그는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리 가운데로 들어서자 각양각색의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길모퉁이에서 팔리는 쌀국수의 고수향, 탄내가 섞인 숯불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땀 냄새와 매연이 겹쳐졌다. 대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곳은 분명 혼동이었지만 동시에 가능성의 향기도 풍기고 있었다. 그가 찾은 첫 방문지는 현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전자부품 시장이었다. 창고 같은 건물 안에는 한국에서 흔히 보던 부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다. 어떤 상인은 서툰 한국어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사장님, 한국에서 오셨죠? 여기 부품 한국 거랑 똑같아요. 값은 절반. 대호는 무심히 진열대를 훑으며 대답했다. 절반이면 품질도 절반일 거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 순간 대호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국의 산업 역사가 이곳에서 복제되고 있는 듯했다. 한국의 그림자가 여기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기회의 불꽃도 보았다. 한국이 지나온 길을 따라오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변주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대호는 현지 파트너와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작은 로컬 식당의 테이블 위에 다양한 음식이 올려졌다. 생선 소스를 듬뿍 뿌린 샐러드, 바나나 잎에 싸서 구운 고기, 그리고 쌀국수가 연기와 함께 향긋하게 피어올랐다. 파트너인 응구에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선생님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빠르게 달려가서 우리가 뒤쫓기 힘들 때도 있어요. 대호는 잔을 들어 올리며 조심스레 대꾸했다. 한국도 과거의 일본을 그렇게 바라봤죠. 선생님이자 넘기 힘든 경쟁자.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더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응구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대호는 이곳에서 마주해야 할 것이 단순히 시장 개척이나 계약 성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베트남은 한국의 과거이자 동시에 미래의 경쟁자였다. 식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대호는 다시 거리 위에 섰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이 북적했다. 아이들은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노점상은 밤이 깊어도록 손님을 맞았다. 그 속에서 대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모았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 시절. 여긴 아직도 살아있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국의 도시들에서는 더 이상 맡을 수 없는 냄새였다. 땀 냄새, 생존의 냄새, 성장의 냄새. 그것이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그리웠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문을 여자 다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대호는 그 소음을 멍하니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 단순히 시장을 넓히기 위해선가? 아니면 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선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호치민의 거리는 그에게 한국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땀 냄새 나는 거리 위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의 단서를 찾고 있었다. 챕터 14. 베트남에서 본 또 다른 한국. 에피소드 2. 한국 브랜드의 빛과 그림자. 호찌민 시내 한복판의 카페 거리는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낮에 무더위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가로수 사이로 네온 불빛이 켜지고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카페와 음식점 앞에 자리를 잡았다. 대우는 파트너 응우엔의 안내로 현지 대학생 몇 명을 만나기로 했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단순히 사업적 파트너와의 만남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매장 안은 최신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벽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커피 메뉴판에는 아메리카노 옆에 달고나 라떼, 인절미 빙수 같은 한국식 메뉴가 자리 잡았다. 응우엔이 손을 흔들자 4명의 대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학생 둘, 여학생 둘. 아직 옛뜻 얼굴이었지만 옷차림과 태도는 분명 글로벌 감각을 품고 있었다. 사장님, 이쪽은 제 조카랑 친구들이에요. 다 대학에서 경영학,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대호라고 합니다. 학생들 역시 수줍게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답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로 흘러갔다. 여학생 중 한 명, 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봐요.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그런 드라마를 보면 한국은 너무 멋진 나라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위해 싸우고 또 사회도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남학생인 탄이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 제품을 자주 씁니다. 특히 휴대폰과 화장품. 솔직히 애플보다 갤럭시가 우리 생활에는 더 맞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한국 화장품만 씁니다. K-뷰티는 거의 신뢰의 상징이에요. 대호는 잠시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열정, 동경, 그리고 약간의 환상. 그것은 30여 년 전 자신이 일본 제품을 바라보던 마음과 닮아 있었다. 한국을 멋지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이는 경쟁, 성공, 화려한 삶 뒤에는 그만큼 치열한 고통도 있지요. 그의 말에 학생들은 잠시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호는 이어서 한국 기업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 기업들이 이곳 베트남에도 많이 진출했습니다. 공장도 세우고 일자리도 만들었죠. 하지만 혹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군요. 린이 잠시 멍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은 점도 많아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 월급이 안정적이고 배울 기회도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식 조직 문화가 힘들다고도 해요. 상사가 항상 위에서 지시하고 자기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고요. 탄도 덧붙였다. 맞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는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비효율적인데도 무조건 빨리 해야 했죠. 하지만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철저함, 품질 관리 같은 건 한국식에서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대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국의 빛과 그림자가 선명하게 겹쳐졌다. 브랜드는 존경과 신뢰를 주었지만 동시에 문화적 충돌과 불편도 안겨주고 있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습니까? 대호가 물었다. 그러자 세 번째 학생, 한 여학생이 대답했다. 저는 한국의 끈기를 배우고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하지만 경쟁은 닮고 싶지 않아요. 저희 세대는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 대답에 대호는 가슴이 뜨끔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이루어낸 성과는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을 지치게 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묻고 싶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길은 한국의 길과 다를 수 있을까? 대화가 깊어질수록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이 흘러나왔다. 사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월급도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니까요. 하지만 오래 다니고 싶다고는 잘 안 해요. 배울 건 배우고 나중엔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죠. 맞아요. 저희 세대는 부모님처럼 평생 한 회사에 다니는 건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게 창업하거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걸 꿈꿉니다. 대호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한국의 포스트 세대였다. 한국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모색하려는 젊음. 자정이 가까워져 카페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질 무렵 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한국에서 놓쳤던 중요한 걸 다시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빛이라면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죠.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린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 세대는 빛도 보고 싶지만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토바이 무리가 여전히 거리를 메우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다. 그 속에서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한국의 과거와 베트남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길이 서로 교차하는 풍경. 한국은 빛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그림자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임을 직감했다. 챕터 14. 베트남에서 본 또 다른 한국. 에피소드 3. 바이탄 호텔의 밤. 또 다른 길의 가능성. 호치민 중심가의 화려한 불빛이 강을 따라 반짝이던 저녁, 대우는 바이탄 호텔의 로비에 서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강 건너편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빛을 향하기보다 그림자를 더 오래 붙잡았다. 낮 동안 베트남 현지 파트너와 진행했던 협상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그 자리에서 오갔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메아리쳤다. 한국 기업들은 항상 단기적 이익만 본다. 현지인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곳을 하나의 시장으로만 취급한다. 대호는 그 목소리들 속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봐왔던 익숙한 장면들을 떠올렸다. 1990년대의 공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 단기 성과에 매달리던 경영진들.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호텔의 연회장은 이른 저녁부터 북적였다. 여러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베트남 현지 인사들도 초대되어 와 있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며 웃음소리가 번졌지만 대호의 귀에는 어딘가 어긋난 화음처럼 들렸다. 그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쪽에서는 한국 기업의 젊은 간부가 현지 공무원과 건배를 나누며 투자 속도를 더 내자고 열변을 토했고, 다른 쪽에서는 베트남 파트너들이 속삭이며 미묘한 눈빛을 교환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밝아 보였지만 그 사이사이에 감춰진 불신이 공기의 무게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잠시 후 대호는 현지 파트너 중 한 명인 린과 호텔 발코니에서 마주했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대호 씨, 솔직히 말하죠. 한국 기업들은 이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합니다. 일자리를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노동과 환경 문제만 남기곤 하죠. 대호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는 듯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죠. 지금은 단지 무대를 옮긴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대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신이 함께 해온 기술자들과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늘 성실하게 기계를 만들었지만 경영의 논리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지금 베트남의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는 그 연장선이었다. 린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대호 씨,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길을 생각하나요? 똑같이 이익만 쫓을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할 수 있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미래를 걸고 던지는 도전 같았다. 대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지난 실패와 좌절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다. 저는 적어도 이곳에서는 사람을 잊지 않는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익을 내야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사람을 짓밟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죠. 리는 잠시 대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완전한 신뢰도 완전한 회의도 없었다. 다만 가능성을 가늠하려는 빛이 스쳤다. 밤이 깊어가며 호텔의 연회장은 여전히 떠들썩했지만 대호의 마음은 조용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조명보다 발코니 바깥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더 또렷이 들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리듬처럼 느껴졌다. 바이탄 호텔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나 그 속에서 대호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다. 한국 기업들이 미처 보지 못한 길, 혹은 보려 하지 않았던 길. 현지 사회와의 갈등을 무시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열리는 문이 있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대호는 탁자 위에 놓인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몇 줄을 적었다. 단기 이익보다 지속성, 현지 사회와의 동행, 기술자와 사람, 그리고 치역. 그는 그 메모를 지갑 속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다. 또 다른 길, 분명히 있다. 문제는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느냐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 대호의 눈에는 그 빛과 함께 그림자도 뚜렷이 보였다.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확장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다.